서울 강남의 고요한 저녁. 오래된 재단 본관에 회의실의 희미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다. 윤이 반짝이는 원목 테이블 앞에 앉은 사람은 이사장 최종훈이었다. 팔순이 가까운 나이, 하얗게 샌 머리카락에 반듯한 정장이 어울리는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재단을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결연했다. 이젠 물러나야 할 때야. 그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옆에 앉아있던 장남 최성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조심스레 동생인 최지우를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막내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인정받아왔다. 감정 표현이 적고 말수가 적은 그는 언제나 묵묵히 뒤에서 움직였고 사업 수완도 뛰어났다. 이사장직을 누구에게 넘기시겠습니까? 성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형으로서 당연히 자리를 이어받을 것이라 여겼던 그는 몇 달 전부터 아버지의 기류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종우는 잠시 말을 아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그의 옆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지우에게 맡길 생각이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성민의 눈빛이 흔들렸고 옆에 있던 작은 아버지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몇몇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다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지우는 조용하지만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아이다. 재단이 더 커지려면 단순히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해. 종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가족 사이의 오래된 균형을 흔들기 시작하는 신호탄이었다. 성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날 밤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피곤해 보였다. 나보다 낫다는 거야. 형제, 피를 나눈 사이라는 이유로 용서되고 이해되던 것들이 이제는 권력 앞에서 조각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성민은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았다.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이 되려 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성민은 그날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재단 산하 병원 내 최고층에 위치한 그곳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연신 피워댔다. 평소 금연을 철칙처럼 지켜온 그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가슴속에 퍼져있는 배신감이 그 어떤 연기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거야.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목소리는 분노보다도 깊은 허무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조용히 움직였다. 형이나 삼촌들의 시선을 피해 재단의 실무를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전략회의를 하고 비서실과의 소통을 직접 챙겼으며 고위 임원들과의 회식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보다 겸손하고 침착하게 행동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일부 사람들의 반감을 샀다. 재단을 지켜온 건 성민 이사 아닙니까? 갑작스런 결정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사 중 한 사람이 종훈에게 조심스레 의견을 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까지는 성민이 중심을 잘 잡아줬지.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네. 위기는 늘 조용히 다가오니까 종훈의 눈빛은 깊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성민이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비자금 문제에 얽혔다는 것, 외부 투자자와 위험한 거래를 시도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지우는 그 모든 걸 말없이 수습해왔고 심지어 아버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신뢰는 그 순간부터 지우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민은 그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하나, 장남인 자신이 배제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이 무너진 듯했다. 그날 밤 성민은 어머니의 제삿날을 맞아 가족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비밀리에 한 사람을 만났다. 윤 실장? 오랫동안 아버지 곁을 지켰던 사람으로 지금은 은퇴한 몸이지만 여전히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었다. 이 사장님, 언제부터 지우 쪽으로 마음을 굳히신 거지? 성민의 질문에 윤 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성민 군, 이미 오래전부터였어. 자네가 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우는 늘 눈치채고 있었지. 그리고 감춰주고도 있었고, 지우가 자네를 위해 몇 번이나 움직였는지, 그건 자네가 아버지와 나누지 못한 신뢰였던 것 같네. 그 순간 성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상처 입은 자존심, 형제 사이의 침묵, 아버지의 결정, 모든 것이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무너진 틈 사이에서 한 가지 감정이 조용히 솟아올랐다. 복수. 그리고 그것은 곧 가족을 찢어놓는 첫 번째 칼날이 될 것이었다. 며칠 후 재단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정기 임원 회의가 예정보다 한 달이나 앞당겨졌고
참석 대상자 중에는 이미 퇴직한 일부 고문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언뜻 보기엔 단순한 조직 점검처럼 보였지만 재단 내부의 정세에 밝은 직원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 최성민은 그 중심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이전과 다름없이 일상적인 보고를 받고 있었지만 물밑에서는 지우의 동선을 추적하고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자료를 건네받는지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한 건의 기밀 문서를 손에 넣었다. 그 문서에는 지난 5년간 재단 기부금 중 일부가 사라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거기엔 지우의 서명이 분명히 있었다. 너도 결국 깨끗하진 않구나. 그는 그 문서를 들고 오래된 친구이자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박기훈 기자를 찾았다. 기훈은 당황한 눈치였다. 너 미쳤어. 가족 이야기잖아. 그걸 기사로 터뜨리겠다고. 지금 우리 가족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누구든 내칠 준비가 돼 있어. 나도, 아버지도, 지우도 마찬가지야. 그럼 먼저 찌른 쪽이 이기는 거야. 기훈은 망설이다가 결국 문서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며칠 후 서울경제지의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조용히 실렸다. 재단, 기부금 유용 정황, 포착 내부조사 예정. 기사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우는 그날 아침 아버지 최종훈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다가 기사를 접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고는 지우를 바라보았다. 성민이냐?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종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형제란 어릴 땐 장난감 하나로도 싸우고 울지만 어른이 되면 상처 주는 방식도 더 치명적이라는 걸 그 아이를 너무 몰아붙였는지도 모르겠다. 지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아버지와 형 모두에게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를 실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어머니의 유품이 보관된 방을 찾았다. 한참을 망설이다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형 성민이 어린 지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아직 세상에 권력도 배신도 없던 시절. 그 웃음만으로도 모든 게 충분했던 시간. 지우는 그 사진을 조용히 꺼내 가슴에 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날 때쯤 가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사장 최종훈은 최근 들어 자주 가슴을 쥐어잡았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고혈압 증세라 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지 나이 탓이 아니었다. 가족이 무너지는 소리를 매일 듣고 눈앞에서 피부티끼리 칼끝을 겨누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도 새벽부터 잠을 설치던 종훈은 오래된 기록 보관실로 향했다. 자신이 처음 재단을 일구던 시절 직접 손으로 써내려간 메모와 사업 계획서들이 남아있던 곳. 그는 먼지를 털어낸 붉은 가죽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가장 믿는 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무너뜨린다.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는 오래전 친구이자 공동 설립자였던 이정호 이사의 배신을 떠올렸다.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를 쪼개어 나갔던 그 사건. 그 이후 종훈은 모든 신뢰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쌓아 올렸고 가족에게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믿고자 했다. 하지만 지금 바로 그 믿었던 아들들 사이에서 균열이 시작된 것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틀린 걸까? 아니면 너무 늦게 알아챈 걸까? 같은 시간 성민은 박기훈 기자로부터 또 다른 정보를 전달받고 있었다. 기사, 더 키울 생각 없어. 하지만 이건 알아둬야 할 거야. 기훈이 건넨 건 재단 내부 직원들의 내부 고발 이메일 복사본이었다. 익명으로 접수된 내용엔 지우가 일부 정책 결정을 비공식 회의에서 독단적으로 내렸다는 증언도 담겨 있었다. 성민은 알았다. 이제는 단순한 형제 갈등이 아니라 재단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싸움으로 번지고 있음을. 그는 그날 한때 지우 편에 섰던 작은아버지 최기석 이사를 찾아갔다. 작은아버지, 지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석은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했다. 지우는 너와 달라. 말을 아끼지만 책임은 지는 아이야. 너처럼 흥분해서 일을 벌이지도 않고. 그 말은 제가 감정적으로 굴기 때문에 밀렸다는 말입니까? 성민아,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시대의 흐름이고 너는 지금도 중심이 아니라 가장자리에서 중심을 흔들고 있어.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성민은 순간 모든 피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꾹 눌러 삼켰다.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성민은 은밀히 로펌을 접촉했다. 지우가 이사장이 되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로펌 변호사는 미묘하게 웃으며 답했다. 명확한 증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도 법 앞에선 모두 평등하니까요. 그 순간 성민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다. 이건 전쟁이다. 이제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형도 동생도 없었다. 오직 권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권자를 되찾기 위해 그는 남은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재단 사무국에서 혼자 야근 중이었다. 회계팀에서 넘겨준 자료에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몇 번이고 수치를 확인하던 중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아버지. 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다. 지금 집으로 와라. 그 짧은 말 끝에는 묘한 여운이 담겨 있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달리는 동안 지우는 생각했다. 이 싸움 내가 끝낼 수 있을까? 오, 한옥 양식의 고택.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향이 스며들었고 종우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지우가 가까이 다가가자 종우는 아무 말 없이 오래된 찻주전자를 들고 물을 따랐다. 성민이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더구나. 그 말에 지우의 손끝이 굳어졌다. 종우는 천천히 잔을 밀어주며 말을 이었다. 넌 아느냐? 내가 왜 처음부터 성민이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형은 감정을 앞세우는 사람이니까요. 결정보다 반응이 먼저고 신뢰보다 불신이 앞서죠. 맞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종우는 시선을 멀리 두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성민이는 어린 시절 네가 사고를 쳤을 때 늘 네 앞에 나섰다. 선생님께 대신 혼나고 엄마에게도 거짓말을 했지. 그땐 몰랐다. 그 애가 얼마나 나를 닮았는지를. 지우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애는 내가 걸었던 길을 너무도 정확히 따라가고 있었어. 욕심, 명예, 두려움, 그리고 책임의 무게까지. 그래서 두려웠다. 내가 남긴 어두운 그림자까지 그 아이가 그대로 물려받게 될까봐. 그 말에 지우는 처음으로 형을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상처 입은 자로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상처에 돌을 던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저를 선택하셨어요. 종우는 조용히 웃었다. 넌 조용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흔들려도 돌아오고 화가 나도 부수지 않지. 그게 너의 힘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지금부터 네가 걸을 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을 흘리는 길이다. 지우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뜨거운 차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감촉 속에서 처음으로 형에 대한 연민과 책임이라는 무게를 동시에 느꼈다. 그러나 그 시각 성민은 또 다른 인물을 만나고 있었다. 바로 재단 감사실 출신의 내부 고발자 김 부장을 당신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사장 자리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김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본 걸 다 얘기하겠습니다. 성민은 그 손을 꽉 잡았다. 전쟁의 진짜 불씨는 이제야 붙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엔 어릴 적 성민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었다. 그 시절 모든 것이 단순하고 따뜻했다. 지우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형은 언제부터 날적으로 보기 시작했을까? 다음 날 재단 내에서 이례적인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장 최종우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장엔 성민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함께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가 배포되었다. 최근 3년간 이사장 직속 TF팀의 예산 집행 내역 중 불분명한 지출 항목이 존재합니다. 성민은 담담한 목소리로 회의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시선은 정확히 지우를 향하고 있었다. 지우는 처음엔 침묵했다. 그러나 이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정도 자료면 감사를 다시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가 점점 성민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지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자료 일부가 조작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셨습니까? 순간 회의장이 정적에 휩싸였다. 지우는 노트북을 열고 감사 자료의 원본과 비교한 기록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다. 거기엔 금액이 의도적으로 부풀려졌고
특정 결제 내역이 삭제되거나 날짜가 왜곡된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이건 누군가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조작입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예, 형, 이렇게까지 해야 했습니까? 성민은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손끝이 책상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럼 너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냐? 수십억 원의 흐름을 네가 보고도 몰랐다고? 그의 말은 분노이자 절망이었다. 형으로서의 자존심이 부서지고 있었고 동생에게조차 통제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이 뒤틀려 있었다. 지우는 더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에게 인사한 뒤 회의장을 나섰다. 그를 바라보는 이사들의 눈빛은 복잡했다.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의심했으며 또 누군가는 그 속에서 새 질서를 예감했다. 회의가 끝나고 남은 사람은 성민이었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정리하다가 문득 손가락 사이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그것은 어린 시절 어머니 생일에 지우와 함께 케이크를 들고 웃고 있던 사진이었다. 마치 그 시절의 미소가 지금의 모든 갈등을 비웃듯 바라보는 듯했다. 성민은 사진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나는 왜 너처럼 살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말 속엔 증오와 슬픔이 아닌 처음으로 형이라는 존재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이제 너무 늦은 계절의 꽃처럼 피어날 수 없는 채로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재단 내 갈등이 언론을 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였다. 최 이사장 가족 간 권력 분쟁, 기부금 회계 조작 진실 공방, 헤드라인은 자극적이었고 기사는 익명의 고위 임원을 인용한 발언들로 가득했다. 지우는 침착하게 대응 회견을 준비했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일부 후원자들이 지원을 보류했고 언론은 연일 가족 간의 분열을 파고들었다. 재단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권력, 이권데이점, 형제의 배신 같은 단어들이 따라붙었다. 그날 저녁 정우는 집무실로 지우를 불렀다. 조용한 조명 아래 그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1. 여기서 멈출 수는 없을까?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약해 보였다. 지우는 고개를 떨궜다. 저도 멈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형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언론을 동원하고 내부자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종우는 고개를 저었다. 성민이는 지금도 내 눈엔 어릴 적 그 아이 그대로야? 속이 뜨겁고 겉이 약한 칼을 들고 있지만 스스로 찔릴 줄도 모르는 아이다. 지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깊은 후회를 읽었다. 그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만든 게 나일지도 모르지. 그 말에 지우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어릴 적 자신을 대신해 선생님에게 혼이 나던 형의 눈물이 떠올랐다. 지우는 그날의 기억이 오늘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다. 며칠 뒤 재단은 공식 입장문을 내기로 결정했다. 기부금 사용에 대한 감사를 재개하고 내부 정열권에 대해 이사회 재정비를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그 발표를 직접 맡기로 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단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방송을 지켜보던 성민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자신이 이끌어낸 파문이 다시 동생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지우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우리 단둘이 만날 수 있을까? 긴 침묵의 끝에 성민은 짧게 대답했다. 좋아. 그들이 마주 앉은 장소는 어릴 적 함께 자주 가던 한강 공원 벤치였다. 밤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가 흘렀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형이 재단을 이끌고 싶다면 난 물러날 생각도 있어. 성민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결코 그런 말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재단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더 이상 해치지 않는다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지우는 작게 웃었다. 형이라면 알 수 있잖아. 난 거짓말 못하잖아. 그 순간 한강 너머로 불꽃놀이가 터졌다. 소리는 멀었지만 빛은 강렬했다. 성민은 그 불빛 속에서 처음으로 동생이 아닌 하나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밤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단 한마디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망가졌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가을비가 내리는 날
최종훈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우와 성민, 두 아들이 나란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두드리는 듯 잔잔하게 퍼져갔다. 종훈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처럼 너희 둘이 옆에 있는 게 내가 꿈꾸던 마지막이었어. 그 말에 지우는 눈을 떨구고 성민은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이 무너졌고 그 와중에 놓친 감정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방 안은 참 따뜻했다. 마치 오래전 세 식구가 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던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 종우는 손을 뻗어 두 아들의 손을 나란히 잡았다. 그 손은 마르고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다정했다. 재단이든 명예든 결국엔 다 지나간다. 남는 건 가족이다. 가족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걸 쥐고 있어도 그건 결국 빈손이더라. 성민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지우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뒤 최종훈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조문객들이 길게 줄을 섰고 언론은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큰 어른의 타계라며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기사들 속에서 두 형제는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상복을 입고 서 있었다. 모든 의식이 끝난 후 성민과 지우는 종훈이 남긴 편지를 함께 읽었다. 그 글엔 아버지다운 간결한 문장들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희를 다르게 키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를 다르게 기억했을 뿐이다.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재단이 아니라 너희 둘이다. 시정. 그 편지를 덮은 후 형제는 오랜 시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재단은 공식적으로 이사장직을 형제 공동 위임 체제로 변경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지우는 전략과 기획을, 성민은 대외 협력과 기부자 관리를 맡았다. 오랜 갈등 끝에 그들은 하나의 방향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완벽한 화해도 완전한 용서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이 조용히 심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두 사람의 마음에서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피어날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